B형 보겠습니다. 작년에 공파나 문제가 실크스크린이 나와서 그럼 공파나를 실크스크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스텐실. 그래서 이번 문제 스텐실을 좀 정리하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문제 수준이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 형태도 똑같고요. 자, 일단 문제가 단계가 밑그림 제작할 때 기억에 해당하는 유의점, 밑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거와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스텐실을 하는 데 있어서 밑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 밑줄 친 니은이 깨끗하고 세련된 형태 나오지 않는 거야. 이미지를 찍어냈는데 이런 이유가 왜 그런 거냐, 이런 건데,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찍었을 때 이미지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B형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텐실 같은 경우는 실제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네이크로바를 그렸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요거를 그려서 찍어내면 여기는 좀 막혀 있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가. 요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 얘기인데, 요거를 눕혀놓고 봅시다. 이렇게 눕혀놓고 보면, 베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종이.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겠죠.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겠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요 그림이 이렇게 뚫려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려나? 요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막혀 있고 잉크를 찍으면 노란색이 여기 찍힌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 잉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잉크가 이렇게 찍힌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 부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럼 요거 지울게요. 지우면, 자, 잉크가 이제 요렇게 여기로 이렇게 투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럴 때 뭘 사용하냐면 롤러를 사용할 때 가만히 보세요. 혹은 스펀지를 댈 때, 자, 보세요. 롤러가 크기가 이렇게 커. 그러면 여기가 잉크가 묻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묻어서 잉크는 여기만 묻어요, 이렇게. 그럼 처음에 최초에 디자인했던 건 이런 건데 실제 찍히는 건 어떻게 찍혀? 이렇게 작게 찍히는 거지,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지.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네. 그럼 이제 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주. 자, 그러면 정답 보자. 카메라 정답. 네. 종이 스텐실에서 밑그림 첫째 복잡하고 작은 형태보다는 단순하고 넓은 면이어야 돼. 그 다음에 접촉 부분에 트랩을 이용해서 먼저 찍을 밝은 면을 실제 형태보다 약간 크게 잘라서 어두운 색이 밝은 면 위로 약간 겹치게 찍어야 한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주황색을 찍으려면 무엇과 무엇이 겹쳐 찍어야 돼요? 빨간과 노란 겹쳐야 되겠죠. 근데 겹칠 거 생각하고 안 겹칠 거 생각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배경은 노란색인데 약간 물들은 주황색 은행잎과 단풍잎을 그렸다. 우리가 인쇄를 했다. 라고 하면 배경은 노란색 살려두고
그치? 빨간 단풍, 주황 단풍, 은행잎까지 겹치려면 노란색 포함, 붉은색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계산을 너무 수학적으로 잣대로 딱 맞춰서 하다 보면 그 사이가 벌어지면 어떻게 돼? 거기 하얗게 앙티 세련되는 거지. 앙 되는 거지. 확 찢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걸 보강하는 기법을 트랩이라고 그래요. 트랩. 오늘 새로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트랩은 인쇄 절차에서 하얀색 줄 여백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인데 실제보다 약간 크게 잘라서 하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도 오늘 문제의 정답은 요 파란색 되어 있는 것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해서 배우는 것은 이거고요. 트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그냥 굵은 글씨로만 해서 밑줄. 이후로 이제 공부하실 거. 공부술 밑줄. 네. 자, 그다음에 어두운 색이 밝은 면 위로 약간 겹치게 찍어야 된다. 그래야만 잘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셋째, 밑그림은 최종적으로 찍힐 종이와 똑같은 크기로 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이렇게 원하는 형태가 안 나오고 형태가 작거나 좀 이상하게 되거나 하는 이유는 스텐실의 두께가 문제가 되므로 찍으려는 형태보다 약간 크게 잘라줘야죠. 그래야 이런 현상이 안 생기지, 그치? 이런 현상이 안 생기지. 그 다음에 둘째, 얇고 잉크에 침투가 되지 않는 아세테이지. 그러니까 이 종이 자체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손해보겠죠. 그러니까 얇을수록 이익되겠지. 스텐실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얇고 잉크에 침투가 되지 않는 아세테이지, 트리싱지 등을 스텐실 종이로 써야 한다. 그래서 얇고 여기 형광펜 얇고 잉크 침투 안 되는 셋째, 롤러는 스키즈보다 잉크를 명확하게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경도가 낮은, 즉 소프트 롤러 사용해야 됩니다. 말랑말랑해야 이게 좀 낑겨서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올라가서 화면 여기 올라가서 조금만 고칠게요. 유사답안에서 아세테이지, 트레이싱지 여기 유사답안 점 대신에 우리가 아까 했던 얇고 잉크 침투가 되지 않는 요거 복사해서 네, 그대로 여기다가 네.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 정답지 밑에 스크린판에 장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문제 내고 싶은데 나중에 낼 테니까 공부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형 1번 됐고 B형 2번 이것도 그냥 여지 없이 그냥 요 칸대로 하면 되겠죠. 제작 방법, 조각, 그 다음에 나번은 소조, 대체기법, 채색 조각.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정답, 소조, 대체기법, 채색 조각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만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소조이거나 아니면 대체기법이거나. 그 다음에 니은번. 먼저 그 가번에 있는 거 비너스 같은 경우는 팔등신 비례미, 사실적이고 생생한 묘사, 완벽한 해부학과 콘트라포스토, 특히 콘트라포스토 형광펜 해서 문제에서 외워두시고 밝게 채색된 그로테스크한 조각상이지만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벗어나 인간 자체로서의 여성상 이거예요. 인간 자체로서의 여성상.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의 근거에서 혹은 뭐 남성 권위에 반항해서 뭐 이런 말은 적절치가 않고 그냥 맨 끝에 있는 인간 자체로서의 여성상. 그 다음에 상징이 나번은 문제에 작성되어 있죠. 근원적인 여성상의 순수한 생명력, 여성들에 대한 남성의 관건에 도전도 깔려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근원적인 여성상의 순수한 생명력이 원래 더 적절한 문장입니다.
어쨌든 그건 제시가 된 거고요. 왼쪽에.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에서는 정신과 육체의 하나됨, 내용과 형식 일치, 미의 기준으로서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세 개 다 있을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하나. 정신과 육체 하나, 내용과 형식의 일치, 미의 기준으로서 아름다움, 요거를 여러분들은 흔한 말로 이상적인 사실주의, 보통 이렇게 얘기도 하죠. 우리 불국사 석굴암 본존물에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밀로의 비너스도 사실은 8등신 비대미에서 이상적인 사실주의 의식이 좀 들어가 있긴 하니까 만약에 쓴 답에, 여러분 쓴 답에 그 말 있으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파 시대 사조 헬레니즘, 누번의 헬레니즘. 아마도 그 디귿번 상징에서 밀로의 비너스에 대한 상징에서 여러분들이 쓴 문장들이 좀 다양하게 그러면서 의미론적으로는 정답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선생님 이거 난 이렇게 썼는데 이건 어때요? 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거의 정답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중국의 명나라에 절파가 있어요. 근데 이 절파 말고 절파 이전에 명나라에 화원풍이 있죠. 이 화원풍이 대체로 절파를 따라가거나 절파 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절파라고 하고요. 요것이 조선 중기 혹은 조선 초기에 이어서 조선 초기 같은 경우는 절파 계열이 그 강희안, 그 다음에 조선 중기 여기에 이제 어마무시한 사람들 쭉 나오는데 이들을 전체를 경향이 막 다르거든요. 같은 절파래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절파계라고 그래요. 절파계라고 그래요. 절파계. 이 절파계란 말에는 절파의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야. 특히 이징의 계열, 이경윤의 계열, 그죠? 그 다음에 김명국의 계열, 또 원래 출발했던 김씨의 계열. 이렇게 그림들이 좀 달라요. 이런 걸 묶어서 절파계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아주 꼼꼼하게 그리면서 북송 시절의 그림과 절파를 옹호했던 이징계열, 그 다음에 소경산수 인물의 대표적인 이경윤, 시주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절파 후기 양식 광태사학파, 뭐 이렇게 막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여러분들 오래 공부할 때는 조선 중기 회화사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뚝 절파 이러지 말고 절파계 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고. 자, 준법의 명칭은 악착준이다. 작품이 영향을 받은 중국 화풍 명칭은 절파 후기 양식인 광태사학파다. 광태사학파는 거칠고 강렬한 필목법 특징이다. 제시된 작품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악착준으로, 악착준이 뭐예요? 이렇게 소나기로 다 잡는 거, 다 이렇게 껴서 잡는 거, 이렇게 다 껴서 잡는 거. 손가락으로 다 잡는 거. 요거는 사지제두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전각에서 쓰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손가락으로 잡는 거. 단구, 쌍구, 사지제두, 악권법 혹은 악관법 이렇게 하거든요. 혹은 악착준. 이렇게 해서 쓸어내리는 거. 악착준. 이렇게 보통. 그래서 선형으로 쫙 펼치게 하죠. 흑백의 대조를 강조한 두산의 표면 처리, 강렬한 필목법, 거칠게 묘사하는 수지법, 점점 별파악의 화풍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 중기 다른 작품과 차이점은 중기 다른 작품은 거의 일관되게 엿보이던 깊이감, 오행감의 강조. 저기 이징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검색을 보면, 자, 요거 잘 보세요. 중앙에 거대한 것이 있고 주변에 작은 산들이 있어요. 그쵸? 다음에 조춘도, 곽희 조춘도. 자, 중앙에 거대한 것이 있고 주변에 작은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런 걸 오행감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자, 그런데 김명국 작품에는 그런 오행감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넘어질 때 유압적인 주산의 형태, 주산과 원산의 능선을 따라 비껴내는 윤곽선, 또 오른쪽 근경 모서리에 위치한 언덕, 전체적인 구성이나 구도는 조선 초기와 중기 악연파 합성을 토대로 하여 변화시킨 것. 요게 차이점. 특히 차이점 잊지 마세요. 깊이감과 오행감이 약해진 거. 깊이감과 오행감이 약해진 거. 오행감의 무슨 뜻이냐면 음양 오행할 때 그 오행이에요. 나오고 들어가고 크고 작고 주된 것과 보조적인 것 이런 것을 음양 오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행감이 약해지고 깊이감이 약해진 것. 이게 차이점. 그래서 이 부분도 밑줄 쳐서 좀 외워두시면 좋겠다. 거기 답지에 있는 대로 답지 그 깊이감과 오행감이 찾아보기 어렵다. 이 말이 약해졌다는 뜻이니까 그 부분도 좀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이런 거는 나중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준법 명칭은 배웠고, 그 다음에 화풍 명칭, 광태사학과 혹은 절파계, 화풍과 관련돼서 작품 볼 수 있는 표현의 특징은 흑백대조, 강렬한 필목법, 거칠게 묘사한 수지법 여기까지고 요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한 거. 같은 시대의 절파계래도 이진 같은 경우는 음양 오행감과 깊이감이 강하고 여기는 약하고. 그치? 다시 이징 깊이감과 오행감이 강하고 여기는 약하고. 또 이 경우는 소경산수 인물 중심. 그리고 이제 김씨는 전통적인 절파계. 마파풍의 영향 뭐 이렇게 됩니다. 다음 4번. 도자. 작년에 분청 나왔었죠? 그럼 이제 청자랑 분청을 같이 정리하자. 기억. 청자, 철체. 혹은 뒤집어서 철체, 청자 해도 정답. 혹은 철체는 청자, 철화에 포함되거든요. 철체는 청자, 철화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유사 답안에 청자, 철화도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분청 철화이죠. 디귿번 철사 안료를 바르고 무늬문을 밝게 파는데 그 위에 흰색의 환살을 그렸다. 그래서 정답은 청자 태토로 기형을 만들어 그 위에 철사 안료가 들어가야 돼요. 철사 안료. 그 다음에 그 부분만 얇게 파내 흰색의 화장토로 무늬를 그렸다까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분청 철화 같은 경우는 백토 분장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분 혹은 산화철, 석간주 같은 말, 그쵸? 철분 안료에 산화철이라고 써도 되고 석간주라고 써도 되고. 그림을 그렸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작년에 김한기 선생님이 과슈 나왔었잖아요. 수성한료. 그쵸? 그러면 수성한료는 끝을 내고 출발하자. 그래서 얘는 지금 놀대 수채화입니다. 놀라셨죠? 안 놀랬나 보네. 뭐 이거 수채지 뭐 당연하지 이런 건가? 수용성 물감 일종입니다. 안료와 수성 미디엄, 아라비아 고무액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명칭은 수채입니다, 수채. 수채 장점은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다른 어떤 재료보다 속삭일 수 있다. 봐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용제로 구분하면 수성.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채가 있고 뭐 과슈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있겠죠. 뭐 유성. 그러니까 기름이란 거죠, 지금. 요건 이제 물이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유채. 그 다음에 기타가 있을 텐데, 기름이라고 하는 애는 오랜 시간 동안 잘 안 말리잖아. 그러니까 꼼꼼하게 천천히 오랫동안 그러면서 사실묘사 가능해. 그지? 반면에 얘는 금방 날아가 버려. 그러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속사할 수 있다.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어떤 재료보다도 속사할 수 있다. 속사. 둘째, 물감층의 얇은 색조로 하여금 선명한 겹치기 효과를 살린 중색의 맛을 낼 수 있다. 그쵸? 근데 유체에도 중색 효과는 낼 수 있죠. 겹치기, 글레이징. 유의점, 흰 종 위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붓에 묻은 물의 양보다 물감 농도가 짙은 색을 먼저 사용하면 피하는 거죠. 짙은 색채 위에 엷은 색을 채색하면 불투명해지고 탁해짐으로 주의한다. 큰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매체는 한 해 걸로 하나씩 나오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매체도 그동안 안 나왔던 것들 좀 중심으로 하시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6번. 신규 교사와 수석 교사의 관찰 일치인데, 관찰 일치,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이 다원적 사회 변화와 민주주의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대요. 교사는 미술의 본질적 가치에만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야. 사회적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획일적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먼의 시각문화 교육을 참고해서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미술교육 목표와 방법을 참고해 볼 것을 이제 좀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건데, 작성 방법. 프리드먼이 제시하는 시각문화 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각각 서술할 것. 프리드먼이 주장한 교사의 자세를 시각문화 교육의 실천적 측면. 그러면 이제 오늘 A형 1번 윌슨. 그쵸? 그 다음에 A형 9번 아이스너. 그 다음에 다시 또 프리드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성해서 공부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4월, 5월, 6월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고, 정답은 프리드먼이 제시한 시각문화교육에서 목표는 시각문화력 육성, 비판적 사고력 육성. 미술을 넘어서 사회 속에 살아가는 문화 주체로서 역량 함양 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문화 주체로서 역량 함양인데, 요것뿐만 아니라 거의 편 유사 답안. 시각문화력, 비판적 사고력도 정답. 방법은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통합적 교수 방법. 이건 뭐 유사 답안 없고요. 근데 이거를 간학문적이냐 혹은 다학문적이냐 뭐 어떤 걸 쓰더라도 통합이기 때문에 다 정답이 돼요. 프리드먼이 제시한 교사의 자세는 첫째, 학생들의 관심사, 문화, 학생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 교육과정 속에 분과주의적 전통을 넘어선다. 분과주의적 전통을 넘어서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미술만 국한해서 독자적으로만 하는 거를 분과주의적이라고 그러죠. 자, 다시 못 받아 적은 사람 때문에 얘기하는데, 분과주의라고 하는 거는 미술을 독자적으로만 수업하는 거. 본질주의적 관점.
이고요. 바로 위에 통합적 교수 방법은 다른 말로 써도 된다. 어떻게 써도 된다? 다학문적으로 써도 되고 간학문적으로 써도 된다. 교사의 자세, 그래서 학생들의 삶에 대한 이해, 분과주의적 전통을 넘어서고요. 시각문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맥락을 가진 시각문화는 이데올로기나 상업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된다가 프리드먼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정답 배점표에 조금 하나 좀 고쳐볼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통합적 교수 방법 여기다가 다학문적 혹은 간학문적이라고 해도 네, 같은 유사담안으로 점수 받을 수 있다. 서술형 7번. 석굴암의 건축적 형식, 건축 평면상의 내부 구성. 평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요게 지금 제품이야, 제품. 여기 보세요. 제품.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보면 요 면은 무슨 면? 정면도. 위에서 내려보는 거. 탑뷰라고. 이게 평면이에요, 평면. 요쪽에서 보는 거. 좌측면도, 우측면도. 뒤에서 보는 거. 후면도, 그럼 배면도. 다시요.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 정면도. 탑뷰라고 하는 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평면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용어는 정리해서. 그럼 건축 평면상의 내부 구성.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전방, 후원이 되는 거예요. 석굴암 구성은 전방원의 기본 형식, 원형의 주실과 방형의 전실, 그 둘을 연결하는 간도라고 되어 있죠. 간도. 복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도라고도 합니다. 비도라고도 해요. 아주 간략한 복도를 뜻으로 간도라고도 하고, 글쎄, 이것까지 복도라고 해야 돼? 라는 말로 비도라고도 하는데, 흔히들 그냥 간도 보통 얘기하죠. 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실은 석재로 쌓은 아치형 천장에 봉토를 덮었어요. 전실은 팔짝집 목조 건물을 덮었는데, 요 말은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1963년에 그 재보수할 때 바꾼 거거든요. 원래가 아니야. 원래가. 그래서 꼭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전실은부터 팔짝지붕 목조 건물 요 말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건축 평면은 전방 후원, 인도나 중국 서울과 통하나 차이점 어떻게 돼요? 국융 화강석으로 국융 천장. 그러니까 국융이라는 건 둥근 아치의 연속됨을 말해요. 인공석굴 축조한 것이다. 이걸 완전히 전통 방식으로 얘기하면 들여쌓기 조적식 건축 구조라고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들여쌓기 조적식 건축 구조. 국용은 서양식 건축 용어. 근데 워낙 흔히 사용하다 보니 보통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도 국융 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살짝 미안하니까 볼트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들 이해하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아래 걸 위에 쌓고 고르고 쌓고 하다 보니 이거를 아래 걸 고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임식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고임식이란 말은 건축 용어는 안 쓰고 조적식이라고 써요. 조적식. 쌓아 올라가는 거. 근데 이거를 아치로 쌓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아래 걸 고이고 위에 거를 들여쌓고 위에 걸 들여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국융 천장이 인공석굴이다. 인공석굴란 말이 굉장히 더 중요한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본전불 불상 양식은 마투라 계통의 굽타 시대 불상과 중국 당대 불상 볼 수 있는 공통대 불상 양식이다. 불상의 도상 형식은 자 6개 있죠, 그죠?
나발, 백호, 삼도, 편단, 우견의 대의, 결과부자, 항마, 촉진. 자, 두광은 있어요, 없어요? 두광은 없죠. 뒷 벽면에 있지 실제 몸에는 없잖아요. 조형적 특징은 균형이 잡힌 신체 비례, 몸체 양감, 자연주의점에서 적당히 가해진 부분적인 간략함, 근육의 생략, 옷주름 간략화, 이상주의적 사실주의 경향 등인데 뭐 거의 다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 문제를 제시한 거는 이후 공부의 기준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본전부를 중심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전에 7세기, 6세기 불상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8세기, 9세기 불상, 고려 불상까지 정리하라고 이 문제를 준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지. 본전부도 정리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그치? 자, 이전 문제 봅시다. 통신라와 고려, 중국 종 양식 비교했어요. 고전 문제 봅시다. 탑 비교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양식을 정리했는데 불상 조각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 본전불부터 하자. 그래서 7번. 문제 쉽게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의미 있게 낸 거예요. 요거부터 하자 이거지. 자, 이제 논술 문제입니다. 먼저 프린트물 보시면 일단 배점 기준표가 9점, 내용 점수 9점, 서술 점수 1점, 10점이고요. 작성 조건, 성취 기준에 관련된 거 1점, 니은에 해당하는 기술과 분석을 각각 2가지니까 2점씩.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토 중요한 내용 각각 소술하는 것 1점씩. 또 김교사 시장 감상목표 방법,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과의 장점 연결하는 거 1점씩. 그렇게 해서 총 9점과 소술의 체계는 독창성 뭐 이런 것들 따져서 오류 몇 개까지 허용한다. 그래서 0.2점씩 감해지는 거. 그래서 총 1점 합쳐서 10점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거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거 이런 문장들 필요한 거는 자, 첨삭이라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빨간 걸로만 이렇게만 해서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문장을 어떻게 쓸 건가,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만 그게 진정한 피드백이 되고 첨삭이 되니까 시간을 가지고 저랑 좀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언제든 가지고 다니셨다가 상담도 하거나 물어보거나, 만약에 직접 이 직강으로 오기 어려우면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좀 올리면 거기에 많이 응대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김기사 수업 컨설팅 내용인데 의뢰인, 뭐 진단, 미술 감상과 비평에 따른 학생 반응 분석의 방법 모르고 있대요. 감상과 비평 과목에 따른 교육과정 이해가 부족한 점. 지금 2015 교과서를 많이 봤어요. 우리가 3, 4월 달에 봤는데 참 다행스럽게 좋은 교과서를 봤고, 교과서를 봤더니 어떤 교과서는 2015가 반영이 잘 안 된 교과서가 있고 2015를 잘 이해하고 반영한 교과서가 있더라.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이미 파악했어요. 3, 4월 달, 2달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참고하시고요. 공부하실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응용하시길 바래요. 성취 기준 그러하고, 작성 방법,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기억, 교사수 방법 및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거. 니은에 해당하는 방법을 기술과 분석으로 구분해서 쓰는 것이요. 자, 쭉 그냥 답 읽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밑에 작성 방법의 답지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다못해 가장 중요한 건 서론, 본론, 결론이 중요하겠고, 하다못해 문제의 작성 방법 순서대로 써달라는 얘기예요. 순서대로. 그리고 문장 구조가 정확하게 좀 문법, 어휘에 맞도록 하고. 자, 읽어갑니다. 미술 감상과 비평 과목의 주요 목표는 미술 감상과 비평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타인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이때 주도적 참여를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반응도와 참여도가 높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하며 타인의 태도를 존중할 때 감상 문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지금 뭐 한 걸까? 서론. 그런데 서론 접근하는 것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감상 문법.
또 자기 주도적 참여를 언급하면서 접근했잖아요. 문제와 관련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서론법.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 감상과 비평 과목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 유의사항은 따옴표 하고요. 원문자이 이런 건 써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니까. 해설서에 있는 그대로니까 숫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정답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미적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따옴표 2다. 기술 단계에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 첫째, 시각 암기술 외워주시고. 자, 이런 거 교과서 분석하면서도 많이 여러분들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것들이죠. 미술품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15에서 20초 동안 조용히 작품 보고 기억하게 만들면서 향상되는 거예요. 둘째, 작품에서 보는 인물들의 포즈, 얼굴 표정을 흉내내거나 집단적으로 포즈 취하게 하는 방법.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확 줄여볼까요? 흉내내기 혹은 역할극. 흉내내기 혹은 역할극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방법은 학생들을 몸과 행동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죠. 형태와 감정을 관련시켜서 체험하게 하는 것. 그 다음 분석 단계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 첫째, 교사는 두 작품을 놓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감상법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비교 감상법. 둘째, 교사는 단어 카드 사용할 수 있다. 그냥 카드법이죠. 그냥 단어 카드 혹은 카드법. 카드에 기술된 내용과 부합되는 그림을 고르면서 반응을 높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도,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거. 자, 교육과정의 교사수 방향에서 학습자의 호기심에 대한 내용은 학습자의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발문, 개방적 질문을 적극 활용한다. 이며 미술 교과 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 중에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성찰, 개발,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 협력 학습, 탐구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다. 자, 감상문법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의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거나 감상한 다음 작품의 주제와 표현 특징, 재료와 기법, 제작 의도, 느낀 점 등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기술하는 방법이죠. 감상문은 특정 주제나 내용을 정하여 기술하도록 하거나 학습자 스스로, 요게 중요해요. 작품의 주제나 범위를 정합니다. 기술합니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을 함양하는데 매우 적절한 평가 방법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감상문법은 전체 작품을 관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제, 특징, 재료, 기법, 의도, 느낀 점을 기술하는 거지. 특히 자신의 생각을.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학습자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에 감상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젝트도 공부하시고요. 자기평가, 독립평가도 공부하시고, 연구보고서법도 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많이 하고 공부 방향까지 얘기했으니까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 공부에 대한 전략, 나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현 위치 파악, 이런 것이니까 그렇게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유익하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